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두영 석좌연구위원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입니다. 제가 사실 2002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5년간 국제해양법 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재직하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은퇴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석좌위원으로 있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 지금 함부르크에 있습니다. 그 설립 과정 어떻게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설립이 되었는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 1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그 유엔 주관하에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막바지에 국제해양법 재판소 물론 그 설립을 결정하고 그 위치, 그 소재지도 독일 함부르크로 그를 정하였습니다.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은 1982년 4월 30일에 채택되었고 그해 12월 10일 날 자마이카 몬테고 베이에서 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 이제 협약이 발효할 때까지 근 12년 가까이 설립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설립준비위원회는 국제해적기구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두 기구의 설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난 후 1994년 12월 16일에 이제 유엔 해양법이 발효되면서 이제 마지막 준비 단계를 거쳐서 해양법 재판소가 96년 10월 1일에 정식으로 발족을 하였습니다. 저 보여드리는 사진은 당시 10월 16일 1996년 18일에 함부르크 시청에서 개최된 소위 해양법 재판소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정식 출범 행사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에 한국의 초대 재판관이셨던 박춘호 재판관도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당시 이제 설립준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독일 정부가 해양법 재판소 청사를 짓고 있었습니다만은 1996년 10월 달에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97년 11월에 제1호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이가호 사건이라고요. 그 사이가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소위 구두 심리 히어링이 열렸던 장소 역시 함부르크 시청이었습니다. 출범식에 있었던 같은 장소에서 구두 심리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뒤 해양법 재판소 청사 이제 청사 건립이 계속 추진이 되어서 되었는데요. 그게 2000년 7월 3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게 이제 7월 3일에 당시 완공식의 완공식 장면인데 행사 장면인데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준공식에 부인과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 두 사진이 그 당시 모습입니다. 이거는 현재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정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정면 전경 사진입니다. 현재 위치가 함부르크의 닌슈테튼이라고 해가지고 고급 주택가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엘베 강변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종의 공중에서 바라본 그런 해양법 재판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해양법 재판소 내에 있는 메인 코트 법정 사진입니다. 당시 하나 구두 심리가 개최됐던 당시 사진입니다. 구두 심리상. 그럼 재판소 조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소는 재판부,
저 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부하고 그 재판부의 재판 업무를 갖다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 행정 조직인 그 사무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소의 재판관은 현재 21명입니다. 21명은 그 지역별 할당에 따라서 그 유엔에서 개최되는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5명, 그다음에 아프리카 출신 5명, 그다음에 그 중남미 카리비해 지역에서 4명, 그다음에 서구에서 3명, 그다음에 동구권에서 2명, 이렇게 이제 20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 서구 이 세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 가운데 1명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1명의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그 21명의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한국 출신 재판관도 있습니다. 그 초대 재판관은 그 박춘호 교수님께서 초대 재판관으로 그 96년도에 선출되셨고요. 아쉽게도 2008년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현재는 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신 백진현 재판관이 재판관으로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재판소 내에는 그런 그 전원 재판부 말고도 그 소재판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심해저 분쟁 재판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심해저 분쟁 재판부는 1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또 상설 일종의 상설 그런 그 소재판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약식 절차 소재판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업 분쟁 소재판부, 또 해양 환경 분쟁 소재판부, 또 해양 경제 분쟁 소재판부, 이런 소재판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당사국이 사건 갖다 전원 재판부가 아닌 그 소재판부에다 어디다 회부하고 싶다 하면은 그 당사국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구성되는 특별 소재판부가 있습니다. 이 특별 소재판부는 뭐 통상 5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지금 재판소에 계류 중인 그 모리셔스하고 몰디브 간의 어떤 해양 경계 획정 경우 현재 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처는 현재 그 38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8명의 직원이 그 국적별 분포로 보면은 제가 그 재판소에 근무할 때 한 18개국 내지는 뭐 20개국, 그래서 상당히 그 국적 분포가 다양합니다. 우선 그 사무처 제일 그 수장으로는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무차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부터 2015년간 그 재직했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법률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소위 법적인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재판소의 그런 법적 업무를 갖다가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그런 법률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을 담당하는, 예를 들면 직원들의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행정 담당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예산 및 재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재판소 예산은 그 유엔 해양법 당사국들이 그 분담금 형식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법 재판소가 규모는 작지만은 또 그 168개국대 일일이 다 분담금을 갖다가 징수하는 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서 및 문서, 국제재판에서 가장 또 중요한 재판소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그 다양한 그 국제법 분야 그 도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서 및 또 그 문서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담당 부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공용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걸 갖다가 번역을 한다든지 회의 때 통역을 적용하는 이런 필요 때문에 그 언어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보 담당 부서도 있습니다. 공보 담당 부서의 주요 임무는 재판소의 또 중요한 행사 또는 그 사건 판결이 날 경우 그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
그런 걸 다루는 그런 부서도 있고요. 요즘 뭐 이메일 관리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통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청사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 해양법 재판소는 독일 정부서 다 이제 그 건립을 했지만은 해립을 해서 이제 재판소에 관리를 또 위임해 놓은 상태인데 뭐 그런 그 독일 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 뭐 이런 필요 때문에 그 청사 관리라는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소의 그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공식 언어. 해양법 재판소의 공식 언어는 영어하고 불어입니다. 이거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엔의 공식 언어는 6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불어, 그다음 스페인어, 중국어, 또 러시아어, 아랍어 이런 6개국어로 되어 있지만 재판소의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2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의 그 모든 그 회의, 재판관들 참석 공식 회의는 다 영어, 불어로 동시에 통역이 제공되고 있고요. 또 사건 관련 그 구두 심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발언 이런 것도 전부 다 영어인 경우는 불어로, 불어인 경우는 그 영어로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건에서 뭐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어나 불어를 못하고 자국어를 하는 경우에 또 그 영어나 불어로 그 동시에 통역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일본어, 뭐 스페인어 그 몇 가지 언어, 저 공식 언어 외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해서 영어하고 불어로 동시에 통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럼 저 재판소의 관할권을 뭐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소의 관할권은 첫째, 유엔 해양법 해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적용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해양법 해박의 목적과 관련된 국제협정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도 대해서도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한 그 국제협정, 예를 들면은 일반 그 다른 국제협정에서 그 재판소가 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소에 관할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그 조항이 있을 경우 또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그 관할권을 갖다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잔존 그 관할권이라고 그럴까요?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사실상 그 강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분야가 소위 그 신속 석방 사건하고 잠정 조치 요청 사건입니다. 신속 석방 사건은 그 예를 들어서 어선이 타국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그 나라의 그 어업법을 위반해서 억류가 되어 가지고 있을 경우 소위 이제 해양법 재판소에 그 신속 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양법 재판소는 대개 한 달 이내에 그 가부간 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정 조치 요청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대개 그 중재 재판의 본안이 회부되고 난 이후에 그 요청을 할 경우, 저 잠정 조치 요청을 했을 경우 2주가 지나면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그 제7부속소 중재재판소가 설립이 되려면은 한 3개월은 걸립니다. 근데 3개월이 되기 이전에 그 한 당사국이 잠정 조치를 받아야겠다 이럴 경우에 2주가 경과한 후에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그 일본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뭐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 절차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한국 정부가 그 잠정 조치 요청을 해양법 재판소에 요청을 추진했다면은 우선 그
본안을 갖다가 제7부속소 중재재판을 회부를 하고 그리고 최소한 그 2주가 경과한 후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권고조 관할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해양법 협약에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은 국제기구가 그 설립 문서에서 해양법 재판소에 권고조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근거를 마련한 후에 그 근거에 따라서 해양법 재판소에 권고조 의견을 요청하게 되면은 해양법 재판소가 권고조 관할권을 갖다 행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권고조 의견을 갖다가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해저 분쟁 재판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주 보통 재판소 내에 있는 또 하나의 재판소다. 뭐 이런 게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현재 국제 재판, 예를 들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도 그렇고요,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다루는 분쟁이 국가의 관할권 안에 있는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200혈의 이혼의 공해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히 심해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거기에 분쟁에 대한 그런 분쟁을 해결할 기관으로 국제해양법 재판소 내에 심해저 분쟁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 심해저 분쟁 재판부는 국가 관할권 밖에 있는 그런 심해저 활동과 관련해서 생기는 분쟁에 대해서 전속적인 그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에 제출된 사건은 소위 이제 쟁송 사건은 27건입니다. 현재까지. 그 중에 그 종류별로 보면은 첫째 신속 석방 사건, 그게 이제 9건이 있고요. 이 사건들은 되게 특히 재판소 초기에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 신속 석방 사건 요청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잠정조치 요건 사건, 이게 현재 9건이 있습니다. 잠정조치.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사건이 또 9건이 있는데 7건은 처리가 됐고요. 현재 2건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은 재판소가 그동안 처리한 주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박 및 선원의 신속 석방 사건. 첫째는 이제 사이가호 석방 사건이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법 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다룬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중요한 그런 신속 석방 사건은 까무코 사건. 이게 이제 파나마하고 프랑스 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볼가오 사건. 이건 이제 러시아하고 호주 간의 사건이었는데, 제가 알기에 아마 러시아가 국제재판에 그 사건을 회부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지금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몇 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국제재판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신마루 석방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07년도에 사실상 호신마루하고 토미마루 두 선박이 러시아에서 억류된 연어잡이 어선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해양법 재판소에 온 건데요. 이것도 아마 일본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제기한 국제재판소에 제기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호신마루 사건이. 이제 이 사진은 파타고니아 투스피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마 음식점에 메루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파타고니아 투스피시가 한 2,000m 심해에 사는 고급 어종입니다. 이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기된 신속 석방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위 불법 어업의 대상이 된 어종이 바로 이 이제 파타고니아 투스피시, 우리가 뭐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고기가 이 어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는 당시 이제 까무코 사건 당시 이제 까무코가 프랑스에 억류됐는데요. 프랑스 본토에 억류된 게 아니고 현재 아프리카 동쪽 인도에 있는 라레유니온이라고 프랑스형 거기에서 억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정 조치 사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정 조치 사건은 본안은 그 중재 재판에 회부가 되고 중재 재판 회부가 된 이후에 2주가 경과한 후에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남방 참다랑어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그 일본을 갖다가 그 제소한 그런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수 플란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은 그 아일랜드가 영국을 제소한 그런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르 해협 간척 사건인데 이건 이제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갖다 제소한 사건입니다. 그 외에 이제 아라 리베르타호 사건, 이건 사실 아라 리베르타호는 그 해군 훈련함입니다. 이게 이제 가나에 그 초청을 받고 입항을 했는데 당시 이제 그 법원에서 억류를 하는 때문에 그 아르헨티나가 해양법 재판소에 그 잠정 조치를 요청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2019년입니다. 뭐 이제 한 2년 됐네요. 좀 2년 지났습니다만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억류 사건, 거기 크리미아 반도, 거기 아조프에 거기에 소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압류한 그런 사건인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해양법 재판소에 그 잠정 조치를 요청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진은 그 조르 해협과 간척 사건 당시 그 구두 심리 장면입니다. 당시 제가 그 재판소에 가고 난 뒤에 두 번째로 겪은 그런 사건인데 당시 그 말레이시아하고 그 싱가포르가 아주 그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안 사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양법 재판소가 지금까지 이제 9건의 본안 사건을 다루었는데 현재 그 2건은 계류 중이고요. 현재 그 7건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무슨 그 주요 글을 들자면은 첫 번째 그 사이가호는 처음에는 신속석방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본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2호 사건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박 관련해서는 버지니아 지호 사건, 이건 이제 파나마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를 제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노을스타, 이것도 이제 파나마가 그 이태리를 제소한 사건입니다. 왜 파나마가 이런 사건을 만들면 많은 나라의 선박들이 파나마에 그 선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가 소위 그 기국으로서, 플래그 스테이트로서 그 권한을 행사를 해서 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파나마가 여러 차례 그 해양법 재판소 사건의 그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제가 방글라데시 미얀마 간 그 해양 경계 획정 사건 당시 그 구두 심리에 참석한 그 양측 그 대표단 모습입니다. 그 왼쪽이 방글라데시 대표단이고요. 오른쪽이 그 미얀마 대표단의 모습입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그 여성분인데 그분이 당시 그 방글라데시의 그 외교 장관이 수석 대표로서 구두 심리에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고조 의견 요청 사건,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위 그 심해저 분쟁 재판부에 그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그 국제해적기구 이사회가 소위 그 심해저 활동과 관련해서 그 보증국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 의견을 물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서브 리저널 피셔리스 커미션이라고 그 서부 아프리카 7개국이 구성된 그 어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어업위원회가 자기들 그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조업에 대해서 이제 그 해양법 재판소에 그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그 소위 그 해양법 재판소에 그런 권고적 관할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논쟁이 되는데 결국은 해양법 재판소가 권고적 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그 불법 조업에 관한 그 권고적 의견을 갖다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27건의 쟁송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 27건 사건에 대한 그 당사국들의 그 분포에 관한 겁니다. 현재 총 32개국이 해양법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의 당사국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그 이제 다 있습니다. 중남미, 그 다음에 동구까지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 같은 경우
한 10개국.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도 그 여러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대개 이제 국제 재판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글라데시, 미얀마 같은 경우 소위 해양경계 획정 사건을 해양법 재판소에 제기하면서 소위 처음으로 국제 재판을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그 두 나라가 그 35년간 협상을 했지만은 결론이 안 나서 결국 이제 해양법 재판소에 와서 그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처음 이제 해양법 재판소에서 국제 재판 경험을 갖다 실질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도 이제 그 뭐 그렇게 재판을 많이 한 나라는 아닌데 해양법 재판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국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그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관한 그 서적인데요. 다 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이 계속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해양법 재판소에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알고 싶다 이러면은 뭐 이런 좀 원서를 좀 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